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이 보내드리는 격전 높은 시사 교양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오다방을 진행하는 오창익입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네, 많이 차가워졌죠. 네, 날이 차가워지고 세상은 뭐 요지경이더라고요. 봄에도 뭐 겨울이니까. 예. 근데 서 작가님은 저 목도리를 하셨는데 네. IS십니까? 요새 IS가. 제가요. 네. 그 며칠 전에 베트남의 고위공직자들이 한번 오셨어요. 우리 네. 서 작가님도 같이 뵀는데 그분들한테 대통령께서 시위대를 IS라고 하더라. 빗대서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공산당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 모셨습니다. 금성노조 아시죠? 전국 금성노동조합 법률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노무사님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시는 곳인데요. 이 금성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성 변호사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금성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집회 시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사건들을 많이 좀 다루기도 하고 하니까 네. 제가 좀 경험한 거 위주로 해서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한번 또 재미나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정통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명함을 보니까 네. 법무법인 열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는입니다. 여는 오픈. 그런데 아직 열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법률원과 여는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기준으로 하면 여는이고 법률원은 노동조합 기준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법률원으로서 법률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누가 뭐래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히 세신 분은 안 계시되 15만 많게는 또는 13만, 10만도 얘기하시고 경찰 추산으로는 6만 몇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분명한 건 이쪽 저쪽 다 합의하는 건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일단 궁금한 거는 저는 순서가요. 네. 모였으면 왜 모였나를 물어보는 게 순서인데 아니 뭐 우리 언니는 그런 거 안 물어보시던데 왜 모였습니까? 그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도 오시고 분들이 왔잖아요.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병원에서 쓰러져 계신 농민분도 계신데 저도 농촌 출신인데 열심히 이제 농사 짓고 한 해 농사를 짓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확물을 거두는데 문제는 쌀을 팔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농민들이 그렇죠. 쌀가마니를 쥐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농촌에서.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의 1년 동안의 사정이 모여서 모인 거거든요. 수만 명이 모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쌀 수입을 하는데 밥상용 밥 먹는 그 밥쌀도 수입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노동자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데 지금 노동법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많은 그 분노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제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 탄압들이 있고 부당 노동 행위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억압과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노조법을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살기 힘들게 쉽게 해고되고 급여가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 수십 명이 수만 명이 모인 거죠. 네, 근데 저 서 작가님 노동조합 만들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방금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예.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수리기사들이죠. 집에서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고장 나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있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중간에 하청업 협력업체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노조를 만든 지 지금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야.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두 분이 자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과로사 하셨고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노조 왕국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에도 노조가 생길 수 없도록 이렇게 용납을 못하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뭐 만들 수 있고 네. 법에서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탄압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떻게 탄압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징계 해고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징계 해고를 한다든지 꼬투리 잡기. 네. 그렇죠. 막 감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뭐 비위 사실을 이렇게 캐낸다든지 네. 전혀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개인을 이렇게 억압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그리고 협력업체 사장이 뭐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협박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분 인권단체 뭐 하고 있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제품을 사실 거의 안 쓰는데요. 그 다른 제품들도 보면 이제 수리한다고 기사님을 요청하면 네. 이분들이 그 주말에도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 분들도 그러셨었나요? 주말이고 그런 시간 제약 없이 이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고 문제는 고객하고 상담을 하고 제품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고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수많은 고객이 있으니까요. 진상도 네. 있고. 분들도 네네.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수리 기사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뭐 그랬을 때는 수리 기사들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해줘야 될 그런 관리 의무가 사용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하고의 그 클레임이 들어왔다라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욕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한국에서 전자제품 AS 하는 그분들은 일정하게 감정 노동도 제공하는 것처럼 네. 사실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 뭐 LG 이런 것들을 대표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저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단 신청해 놓으면 다 기다리잖아요, 사실은요.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잘 고쳐주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계속 무전과 전화기가 계속 울리죠. 본부에서 이제 왜 이동하지 않느냐 빨리 뭐 근데 그런 것들에 같이 시달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고객들이 이제 자기들 너무 많이 기다렸다든지 그런 항의들 받는 것이 본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리어 괴롭힌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잘 받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고치는 사람들도 인권이 보장이 되고 기분 좋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만 서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좋게 고칠 수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노동인권이라는 걸 따지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 클레임이 없고 하는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가 가서 싹싹 빌어서 클레임 다시 취소하도록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뭐 오지 마. 이런 식의 이제 탄압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자들은 법에서 노동자 그렇죠. 노동자밖에 없죠.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듣지 못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요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면 이제 그 탄압이 이제 대단히 이제 더 거세지는 거죠. 그 자체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되게 비열한 그런 방식들이 사실 오죽했으면 얼마나 인격 모욕이 심하면 사실은 자살을 하겠어요. 지금 2명이나 죽었다는 얘기 듣고 한 사람 한 분은 과로사 하시고 했다는 얘기만 들으면서도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얘기 다루고 있는 뭐 그렇게 서비스업 이마트 같은 혹은 뭐 그렇게 물건 파는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막 끝났습니다. 12부작이. 네. 재밌게 봤어요.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송곳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여간 날카롭게 우리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주머니 안에서 뭔가 삐져나오는 무언가. 인간이죠, 인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아이고, 하여튼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 저마다의 사연이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청년들은 또 뭐 청년 실업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분도 있고, 전반적인 국정 파탄이랄까?
뭐 이런 걸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이런 사실 분들이 이 모이는 정부 거죠. 출범한 이후에 출범 절차의 윤리성을 문제 삼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른바 부정선거죠. 네. 예. 거기서부터 세월호 국정원의 이제 뭐 감청 뭐 혹은 뭐 감청 장비 도입에 관한 데서 둘러싼 국민 감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사실 국민이 행복할 일은 거의 없었죠. 패션쇼를 보는 것 말고는 달리 뭐 특별히 행복할 일은 실제로 없었죠. 패션쇼라는 게 그 대통령의 패션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니까. 근데 패션쇼도 패션도 중요하지만 모델도 중요합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아마 현재 집권 세력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난 2년 몇 년 됐습니까? 2년 반이 2년 넘었죠. 반 됐는데 이제 3년 다 돼갑니다. 예, 3년 네.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실제로 어떤 소기의 성과에 도달한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한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진보 보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마다의 사연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난 11월 14일 날 집회는 단지 정말 민노총이나 혹은 뭐 농민들만의 분노나 상처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의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한번 나도 말 좀 해보자 내지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겠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럴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배우 세력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노총이 시위하자고 여러 번 그랬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문제였잖아요. 네. 나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민노총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제가 그걸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노총 나와. 그럼 20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뭐 군대 같은 그런 뭐 명령, 예. 뭐 상명 하달 그런 예. 단체가 아니거든요. 예. 대중 단체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합원이면 근로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명령을 이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을 안 하면 어떤 뭐 불이익을 가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민주노총이 이런 걸 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좀 소극적이면 오히려 민주노총이 대단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냐?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요구들을 이 우리가 이 정책이나 어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뭐 4년에 한 번씩 총선, 5년에 한 번 그 대통령 선거 이외에는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민주노총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거냐? 그러려고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만든 데가 민주노총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제 오히려 하는 거죠. 근데 송 변호사님 제가 약간 삐딱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그 명령하고 뭐 명령을 하다라고 그걸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민주노총 위원장 명령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됐다거나 네, 이런 네. 사례는 민주노총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침이나 명령이라고 네. 해서 문구는 이제 그렇게 네.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독려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일정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다만 그것을 실제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조합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거죠. 그렇죠. 노조는 뭐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니,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인 것처럼.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럴 때마다 배우 세력이 있다. 불온한 배우 세력이 현 민노총 위원장이 배우 세력의 거두다. 뭐 이제 대충 뭐 현재 그 경찰 발표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모욕감 느낍니다. 그럴 때. 아니 그럼 나머지 사람은 자기 의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배우 세력 서혜성 작가도 그날 집회 나가셨죠. 그러니까 배우 조정을 받고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럼 아무 자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제 아주머니들도 받고 할머니들도 받고 제 친구도 만났고 옛날에 뭐 그래서 그런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현재 민노총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원래 집회란 건 반은 집회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야 오랜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할 때 실제로 그래서 가는 사람들 다분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모욕감을 느껴요. 어떻게 배우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될 만큼 저도 그래도 다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신문에 글도 쓰고 이런 사람인데 남의 배우 조종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의심도 드는데 당일 집회에 송 변호사님, 송영섭 변호사님도 가셨죠. 예, 있었습니다. 양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왜 집회가 열렸냐라고 묻지 않는 사회이긴 하지만 현재 쟁점은 그거니까요.
두 개지 아닙니까? 하나는 폭력 시위를 했다. 불법 네. 폭력을 했다라는 게 한 축이 있고 과잉 진압이 있었다라는 게 한 축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경합하는데 물론 주로 들리는 목소리는 폭력 시위, 네. IS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게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집회를 이제 사전에 오래 전부터 알렸었죠. 네네. 그 집회를 하겠다라고. 네. 그러면서 집회 신고, 행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현행 집시법에서 그 집회나 행진 신고를 했었어요.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었는데 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집회 신고를 하기도 하고 노동자들, 농민들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시청 광장 집회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행진 신고는 모두 불허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광화문도 노동단체에서 신고를 했던 행진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네. 서울시청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끝을 맺겠다. 이게 이제 행진 청운동 코스. 동사무소면 청와대 근처, 바로 옆은 아니지만 대충 근처. 예, 네, 예. 그렇죠. 청와대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네. 할 수 없는데 네. 100m를 벗어난 지점. 네, 100m보다 있죠. 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한 적도 네, 네.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행진 통보를 금지당했었죠. 네. 그래서 보면은 광화문 광장이 집회가 금지된 장소는 또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경찰은 미 대사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음. 뭐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사관이 있는 장소에 과거에는 집회가 금지됐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가 네.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집시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대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그 당시 시위대가 미 대사관에 항의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미 대사관의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시위대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거였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 청와대 전달을 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시간에 그 항의를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알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광화문 들어가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일단 불법에 대한 논란은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금지 통고가 돼서 저절로 불법이 된 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차벽을 설치를 했는데 그 앞에 오는 것조차도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죠. 경찰은. 잠깐만요. 차벽 그러니까 앞에 오는 거 왜 불법입니까? 잠깐만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경찰이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허가 기준이 뭐였냐면은 금지 통고서에 나와 있는데 주요 도시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집시법에 있습니다. 네, 주요 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요 도시 주요 도로라고 해서 뭐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 시내 그 4차선 도로 이상 도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선 서울은 주요 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요 도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주요 도로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시흥시 석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시흥동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대림동, 대방동 찍고 여의도 찍고 공덕동, 광화문,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다 간 다음에 동대문 지나서 청량 지나서 망우리 공동묘지 있죠. 망우동까지가 하나의 도로입니다. 1번 주요 도로. 그러니까 하나 성 그면 이게 전부예요. 그다음에 2번 국구, 3번 국구, 4번 국구 그러면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데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요 도로 개념으로 한다면 도로 옆에는 다 주요 도로라고 보면 되고 차선뿐만 아니라 네. 인도까지 또 포함하도록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그 인도에다가 신고를 내면은 주요 도시의 인도의 통행인의 통행이 방해된다. 네. 그 이유로 금지 통고가 되기도 아이고, 하고 네. 차도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차량의 소통이 또 방해된다. 네. 그렇게 집회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회를 다 또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상 주요 도시 주요 도로를 이유로 경찰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회 중에 네. 어떤 집회는 허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주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집회 같은 경우에는 금지를 똑같은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죠. 근데 청와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네.
그 금지되고 허용되는 그런 집회 유형을 좀 보면은 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내지는 그것과 무관한 정부 정책과 무관한 어떤 집회나 시위냐에 따라서 좀 유형화해서 이렇게 일부는 허용하고. 맞아요. 세종대왕 앞에서도 반정부, 정부 비판하지 않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집회 시위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 반대하기 한 거 아닌가요? 네. 원래 네. 왜냐하면 그 너무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에 관한 권한이요. 그 자체가 사실은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 약자를 다수 대중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애초부터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칫하면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집회하고 시위를 하는 것인데,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돌이켜 가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시민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낼 수 네.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었고, 네. 그래서 행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집회 참여나 행진을 보호를 했었다면 과연 11월 14일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저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력 집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폭력 집회의 핵심은 버스를 밧줄로 당겼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버스가 비켜난 틈으로 광화문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집회 참석자들이 가려고 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이제 좀 마찰이 벌어졌던. 네. 그래서 버스를 당기거나 내지는 경찰하고 마찰이 벌어진 내용도 사실은 놓고 보면은 네. 어떤 이유 없는 그런 어떤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겠다, 저쪽으로 이동하겠다, 그리고 평화롭게 네. 광화문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라라는 게 일반된 어떤 집회 참여자들의 요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평화적인, 그리고 내지는 어떤 그 소수자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집회에 대한 경찰력이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하고 금지하고 둘러싸고, 그래서 집회 참석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분리하는, 이게 가장 첫 단추가 바로 이게 잘못 끼어진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차벽을 치는 것은 위헌이 내린 판결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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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복잡하죠, 그건. 네, 요건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차벽을 친 건 그럼 정당한 겁니까? 그거 가지고 다퉈봐야 되겠죠. 요 사건 네. 가지고. 네. 네. 근데 지난번 결정만 가지고는 정당하다고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네. 네. 어떠세요, 송 변호사님? 과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났던 건 아마 서울시청을 이렇게 네. 둘러쌌던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네, 때. 그런 네.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광화문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네. 앞에까지 차벽을 이제 설치를 하고 네. 그 소라광장 네. 주변을 이제 각 그 대로들을 다 차단을 시켰죠. 사실은 큰 틀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둘러싼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되었었는데 네. 어쨌거나 장소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일단은 그 소라탑 근처 자체가 지금 불허가 된 집회였기 때문에 네. 조금 어떻게 판단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말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경찰에 대한 기본 법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1조가 목적인데 경찰이 왜 있어야 되냐, 경찰활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첫 대목이 이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만든 이유는 경찰관의 직권을 사용할 때 남용을 금지하고, 경찰관이 직권을 사용하더라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법 1조에 있는 겁니다. 경찰은 뭐 하는 조직이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힘을 쓸 일, 이를테면 차벽을 세우거나 할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이게 뭐 경찰 관련 법만이 아니라 국가 작용의 대전제 아닙니까, 송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차벽은 과도하다는,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저는 위헌 제가 결정합니다. 그날 이제 11월 14일 날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약속이 그런데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집회 참석할 의사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동을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인사동에서 있는데. 왜냐하면 인사동에 사실상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 저 차림으로 봐도 무슨 제가 사실 이 나이 먹어서 이른바 가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동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라.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출구가 될 만한 데를 5군데를 찾았어요. 네. 여기 안 내려주니까 그다음 가고. 그러니까 인사동 안에도 데모하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사동 그렇죠. 안에서 데모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 다니던 길 중에 하나가 어느 건물을 통과하면 갈 수 있는 데를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다가도 빗장을 질러놓은 거예요.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 건물을 통과하면 인사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제서야 이제 누가 와가지고 거기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동에서 밥을 먹고 이제 근데 거기서 그 트위터로 이걸 본 거예요. 어떤 농민이 쓰러졌다더라. 근데 그 당시에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인간이면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광화문 일대 이제 나가봤죠. 그랬더니 뭐 체류액을 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시민의 통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 이번에 정말 소송을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국가가 국가폭력기구인 경찰을 이용해서 피해가 예상되거나 할 때 도대체 시민의 통행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경찰력 행사의 기준, 네. 이 요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선고를 판시를 네. 한 바 있는데 네. 많이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중대하고 명백한 어떤 위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그 행위를 제지하고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적으로 뭐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가능성만 가지고는 경찰력이 함부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명백한 위험이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이동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도 그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다른 집회에서도 경찰력 남용이 왕왕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집회에서의 위법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예 그냥 도로 자체를 막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의 통행도 금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 현장에 나가 보면 나 지금 약속 시간 급해가지고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나보고 그럼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력을 이용을 해서 아예 그냥 봉쇄를 하고 경찰력 행사의 가장 편한 방식을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억제하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럴 때 송 변호사님한테는 화가 안 나는데 오창익 선생님한테 화가 좀 나네요. 그렇죠. 경찰청 인권위원이었잖아요. 인권위원이었죠. 예, 네. 과거에.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안 고쳤습니까? 노력했는데 잘 안 고쳐져서 저희가 2008년에 제가 초대 2대 위원이었는데요. 전원 사퇴했습니다. 이번에도 사퇴는 능사가 아니잖아요. 능사가 아닌데 이번에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이 네, 사퇴하셨습니다. 한계에 부닥쳤던 거고요. 다른 수사 문제나 이런 문제는 경찰이 그래도 조금 위원들이 얘기하면 들어주거나 노력하는 최소한 신용은 있는데 유독 집회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보시기에 좋은 집회 시위만을 염두에 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차벽을 그렇게 막아서 청와대 쪽으로 못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청와대 쪽 말고 뭐 종로나 뭐 청계천이나 뭐 무슨 을지로나 남대문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대로 놀아도 되냐 우리가. 그런 태도로 경찰이 이제 집회 인사동은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데도 그렇고 심지어 네. 종로를 딱 기준으로 해서 종로 북쪽 북단으로는 사실상 집회가 금지되는 곳으로 그렇죠. 경찰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근데 황당한 게 그날 대통령도 청와대에 없었잖아요. 아니 없는 대통령을 왜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당 지키는 거냐? 아, 사당. 아, 네. 사당에는 왜 사당에는 사람이 없어도 왜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이어서 문중에서 사당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사당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옛날에 무슨 능지기 벼슬을 하듯 네, 능참봉 그렇죠. 하듯이. 네, 네, 네. 네. 아,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맞아요. 저 궁금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셨다. 네. 그래서 그때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정쯤에 제가 이름을 알게 됐는데 백남기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시죠 사실은요. 옛날 같으면 어디 이놈들아 비켜 그러면 경찰들이 비켜주셔야 사실 그런 정도 나이 같으신 분이잖아요. 저 동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그냥 동영상을 보니까 서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물대포가 와갖고 확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물대포에서 확 밀려가고 그리고 한 두 사람 정도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 동영상 그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초에 쏘는 걸 맞는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동영상과 어떤 상황인데 그분이 물대포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남자 두 분이 더 있으시는데 왜 세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백남기 이 농민에게 집중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종로 쪽으로 보이고요. 네. 그 장소가 네네. 그리고 그 백남기 농민분 말고도 그날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여기 쓰러진 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다른 영상을 보시면 저도 이제 여러 영상들 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갑자기 맞아가지고 바닥에 쓰러지면 저게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네네. 정도로 좀 넘어지면은 거의 뭐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아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뭐 손을 짚을 새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몸이 바닥으로 넘어져가지고 주위에서 이제 사람 다쳤다 해가지고 한 두세 사람 가가지고 옆으로 이제 치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대포 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맞아가지고 또 갑자기 팍 쓰러지면은 또 치우고 하는 게 곳곳에서 사실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깨를 다치신 대학생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다치셨는데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밧줄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정확히 이제 백남기 농민이 그걸 당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밧줄 주위에 이제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물대포를 발사를 하는데 경찰 살수차에 대해서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발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곡사를 하고 그러니까 직사는 바로 뻗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에 신체 부위에는 맞추지 못하도록 되어 그냥 있습니다. 가슴 이하. 네. 가슴 이하죠. 왜냐하면 네.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게 대단히 위험한 공간. 민감하죠. 그렇죠. 민감한. 네. 귀가 맞으면 귀가 이제 고막이 터질 수도 있고 눈이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그 압력의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압력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죠. 혈유액을 섞는 농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날 집회에서는 전혀 무시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포를 조종하는 사람들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뭔가 이렇게 기계 같이 이렇게 사마귀 같이 돼 있는 그 물대포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 안전한 차량에 있으면서 조종을 한 거죠. 사람을. 물대포를 살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물대포를 살수차를 사용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머리를 맞춰가지고 넘어진 농민에 대해서 계속해서 쓰러진 농민 위로 계속 직사를 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특등사수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머리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표적판이 사람 크기가 똑같잖아요. 꼭 머리를 한번 머리 부위를 맞춰보려고 하면 상탄이 나거나. 그건 뭐 사람이 쏘는 거고 이건 기계가 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준 사격이 가능하죠.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그렇게 계획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얼굴 부위에 맞추기 쉽지 않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저 서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두웠다, 뭐 잘 식별이 안 됐다,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게 일단 보이지 않으면 안 쏴야 됩니다. 왜냐하면 쏘는 상황 자체가 상황에 대한 통제고요. 물대포라는 게 목적이 시위 군중의 해산이에요. 군중. 그러니까 개인에게 물대포를 쏘는 건 규정 위반인 거죠. 그런데 조준해서 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호하러 온 사람 쏘고 심지어 구급차에까지 쏘고요. 뭐 KBS 카메라 쏘고 이러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거는 저는 경찰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경찰력이
투입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위법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네. 당연히 경찰력이 투입이 될 수 있는데 그 요건과 그 정도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 왜 경찰관들은 그런 사주차를 네. 사용하는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 왜 안 지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네. 점검이나 사전 교육을 했는지도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아. 이제 경찰 내부의 물대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기준들이 이제 있고 네. 절차들이 있는데 과연 그 조종관을 잡은 네. 경찰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또 지켜보는 또 책임자가 있었을 텐데 네. 시위대가 뭐 위법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물대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키자 이런 사전 교육이나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원래 생각이 교육도 들어요. 시키고요. 뭐 3인 1조로 쏘게 돼 있는데요. 까불면 혼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니면 직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직사라는 게 이게 단계별로 돼서 처음 분산 이렇게 흩뿌리기, 그다음에 곡사 쏘기, 그다음 직사가 이제 이거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3번이 안 되면 그다음에 최루액 섞어쓰기 이렇게 단계가 나갑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당일날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직사로 최루액을 섞어서 쐈잖아요. 이거는 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민들을 상대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87년도에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네. 앞에 있는 백양로에 이한열 학생이 가고 있을 때 그때 SY 44였나요? 직격탄, 네, 직격체류탄. 깡통처럼 생긴 거였죠. 직격체류탄을 수평으로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 수평으로 쐈을까? 언론이 그렇게 물어볼 때 모르고 정말 이 기사 쓰는 거냐?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지혜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폭력 기구를 사용할 때 폭력 기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하거나 그런 동물이 못 됩니다. 이상하게 야만성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인간이요. 언제나 선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만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절하고 제어하도록 원천적으로 교육과 그리고 장비 자체에도 그런 특성을 애초부터 사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요. 근데 특히나 국가가 자신들의 공권력을 사용할 때는 그런 제어력이 없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공권력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난번 11월 14일 집회에서 그 경찰에 보여준 것은 그 공권력의 그 이성적 통제 내지는 그런 그 국민 앞에서 겸손하고 제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내일자 신문 칼럼에 그런 걸 쓰려고 하는데 이한열의 희생하고 네. 이번에 백남기 선생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송 변호사님이 이제 만약 기소도 하고 판결도 한다면 사실 어느 게 죄질이 나쁩니까? 물론 둘 다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폭력이지만 국가 폭력이지만 저는 백남기 노인의 경우가 더 죄질이 나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열은 한 번 쐈지만 여기는 계속 쏘고 도대체 구급차에 물대포를 쏘는 나라가 이한열 학생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거리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네. 조진에서 발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류탄 그 발사기의 특성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는 게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총류탄이라고 그랬죠. 예, 총 예. 방식으로 쏘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근거리였고 맞으면 반드시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넘어졌군 내가 발사를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발사했고 1분 이상 그런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이런 말을 방송에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거죠. 정말. 그때 이제 물대포를 사용했던 양이 나왔었는데 네, 네. 30분인가 40분 사용한 양이 네. 세월호 집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한 양하고 맞먹는 정도로 그래서 초장부터 그랬다는 거죠. 네, 네. 그날 14일 날 나왔던 하루 만에 나왔던 물대포 사용 양이 1년 경찰이 사용한 양보다 더 많다고 2014년 한 해 동안 네, 맞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면은 직사를 넘어서 완전 수직으로 쏘고 있거든요. 네. 45도 이하로. 근데 이제 경찰은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견딜만 하지 않았느냐라는 아이고, 얘기까지 이제 그게 설명이라고 하는데 하는지 참. 네. 뭐 한두 명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 장정이 네, 버틸 네. 수는 있겠지만 그 시위에서 무수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 백남기 분 같은 그런 나이 네. 많으신 분들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도 참여를 네.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백남기 농민분이 넘어지기 전에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총알의 명중률이 100%는 아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안 죽을 수도 실제로 총 맞고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총기 그러니까 서 작가님, 네. 87년 6월에 이한열 학생이 희생됐죠. 네. 목숨을 잃은 건 7월 달인데 네,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이죠. 네. 아주 무식한 단순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전두환이 나쁩니까? 박근혜가 나쁩니까? 아, 예. 예, 그 질문으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시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잠깐 돌려서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4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갑자기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현란한 말이 쏟아집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들이 있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가를 마비시키고 불법 폭력을 통해서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무성 씨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김무성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1인당 GNP 3만 달러의 선진국에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조계사에 계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뭐 체포, 경내로 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흘리고요. 네. 또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도 벌써 금지 통보를 했더라고요. 전국 농민회에서 냈던 집회 신고에 대해서 일종의 공안 탄압 비슷한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구속된 분들도 많고 수사 선상에 오른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경찰은 이제 수백 명을 수사수단으로 올려놓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때 총궐기 1월 14일 날 한상균 위원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멘트를 들었어요. 네. 제발 좀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제 그 참석자들한테 네. 조금만 더 네. 적극적으로 네.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를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내지는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한 걸음. 것 같아요. 네, 한 걸음. 저는 안쓰러울 정도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뭐 서울 시내를 점령을 했다. 그리고 뭐 그런 표현들 마비란 이제- 표현이 나오네. 네네, 마비 뭐 이런 네.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준비하기 이전에 민주노총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조합원들이나 일반 민중들이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자. 우리가 이렇게 각 영역에서 계속 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또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 좀 극복을 해보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시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한번 가져보고 농민도 마찬가지고 각 영역에서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가 나왔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 이 차도가 평상시는 차만 다니는 차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약하지만 위축되지 마라. 몇만 네. 명이 모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고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라는 멘트로서 우리가 점령이든지 뭐 이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걸 네. 실제로 점령을 해서 국가기관의 어떤 활동을 마비시키겠다. 그런 적 이런 없죠. 네. 아니요. 아니, 그 제가 다른 취지 네. 맥락이었는데. 서 작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저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민노총에 그럴 힘이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전교조 위원장이 뭐 빈민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인민이라고 말했다고 사설도 쓰고 그러다 나중에 망신당했는데 없는 말 가지고도 하는 분들이니까 뭐 서 작가님 하여튼 지금 타겟은 예. 민주노총이잖아요. 예. 박근혜 정권 민주노총 때리기 왜 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좀 단순한 내용이 사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교과서 문제가 단순히 교과서만 바꾸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 네.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진지 구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 과거사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실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종북 논쟁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가장 기초석을 깔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종북 대 반종북으로 까르는 거죠. 과거에는 민주 대 반민주 구조였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집권 세력에게. 집권 세력이 잘해서 압승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잘못해서 이제 선거 이길 가능성이 현재 실제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다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뭐 거의 중론이다시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대중적 세력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옛날에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전교조 우선 뭐 법에 노조화시켜서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지. 현재 남아 있는 게 이제 민노총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민노총만 이제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으니까 민노총만 이제 무력화시켜 놓으면 이 정권만이 아니라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개헌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탄탄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건 추론이 가능한 잠깐만요. 네. 추론이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공면금지법. 네. 결국 그 이제 IS 뭐 이슬람 국가 문제까지 얘기하는 그런 과격하고 과도한 주관적 표현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지만 나쁜 권력은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나쁜 권력은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가는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건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세력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북 하나의 이데올로기 진영과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 이제 현재 그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악의 축처럼 구성해 놓은 IS라고 하는 그쪽으로 얘기를 몰아가는 형태일 것이고 그런데 저는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이른바 테러 방지법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테러 방지법을 통하면 사실상 일상이 공안 상황인 거거든요. 공안 전국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중 세력 그나마 힘도 없지만 그 힘이란 대칭적이었을 때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저보다는 훨씬 힘이 많죠.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의 힘과 대칭적일 수 있을 때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건데 대칭적 위치에 사실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택도 없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대칭적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반대 세력, 현 정부의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중에 조직적 역량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과거의 민노총에 비하면 굉장히 무력한 민노총임에도 불구하고 구심은 될 수 있는 구심은 될 수 있는 눈으로 치면 최소한 눈 최초에 뭉치는 그죠 눈사람 만들 때 눈뭉치 같은 그런 역할을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겠다.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럼 서 것이 작가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송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공안 정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이 지난번 집회 관련해서 수백 명 훌쩍 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수사를 막 확대하다 보면 1000 단위도 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안 통치, 이런 상황, 공안 정국의 조성 이런 건 당분간 안 끝나겠네요. 저쪽 의도라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수사 초기에는 당시에 집회 현장에서의 발생된 어떤 위법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어떤 수사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날짜가 좀 지나가면서 공안 담당 기구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정상적인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또 압수수색이 들어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민주노총에서 아마 민주노총 설립하고 최초로 실제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이 된 것은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금속이나 뭐 공공 산별 노조에 대해서 또 들어왔고 지역본부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뭐 계속해서 뭐 수사를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강압수사를 진행을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서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상황이. 그래서 물론 시민사회에 알려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 축으로는 그러한 활동들도 공안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도 중요한 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압수수색 말씀하셔서 진짜 궁금한데요. 네. 그 한마 네. 큰 한마가 나왔고요. 민주노총에서 네. 손도끼도 나왔고 또 저 버스를 끌어당기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밧줄도 나왔고 이걸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요? 그 한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문 기사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주로 사용을 했냐면 여름철 집회할 때는 얼음 깨기 행사 많이 하거든요. 아 거기 뭐 구호 같은 거 써놓고 이제 네, 노동계약, 뭐 저지 뭐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시원하게 네. 올 아마 2015년 올해 여름에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결의대회 같은 경우에 네. 한국노총에서 제조 쪽의 노동조합하고 뭐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가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뭐 활동하고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노동시장 네. 구조계약과 관련된 그 집회에서도 나오고 여러 집회에서 많이 등장했던 한마예요. 자주 봤던 한마입니다. 그 해모 보면은 아 근데 그런 장비나 네. 그런 게 민노총 사무실에 있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뭐 불법 폭력 집회를 하려고 그랬고 그런 거에 이제 뭐죠 배후 조종이고 네. 이런 한마를 나눠주고 부시려고 그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그걸 이제 거죠? 가져갔죠. 이번에 와가지고 네. 창고에 있는 걸 가져갔는데 민중철공 총궐기 집회 때 그 한마로 어떻게 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명 없이 네. 아 그건 그 집회하고는 무관한 우리가 적법하게 했던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한마다라고 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져가서 관련성 조사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갔던 거거든요. 사진으로 보니까 네. 이 손잡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알록달록해요. 왜 그러냐면은 퍼포먼스 할 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로 그것을 집회에서 몰래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뭐 시커멓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만들 리가 없잖아요. 참 거기에서 대한민국 사용됐던 경찰이 유치하게들 노네요. 손도끼도 대단히 좀 손도끼는 뭐 자극적인 그러니까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그거? 그게 이제 노동조합 상근자 중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토 캠핑, 아. 갤로퍼 차량, RV 차량으로 네. 산악 그 겨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캠핑하고 하시는 분이 나무 쪼개려고 샀던 거거든요. 그건 개인 물품입니까? 개인 물품, 개인 민주노총 자산이 아니고. 개인 네. 산업이 있던 거예요. 개인 산업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고분이 직접 가가지고 이건 내 거다. 내가 언제 샀고 경동시장에서 샀어요. 그래서 네. 경동시장에서 언제 샀고 어떤 용도로 샀고 이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거를 저 기자간담회에서 저 보여주고 사진 보여줬죠. 찍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법원에 신청해서. 네, 그 수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브리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 아 경찰들이요. 네, 친구도 있었는데 아 컴퓨터도 가져갔죠. 그렇게 컴퓨터를 가져가지는 않고 안에 있는 자료들은 이제 가져갔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 자체를 들어가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방지는 이번에는 네.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면 민노총이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네. 컴퓨터 네. 자체를 가져가서 제가 제일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컴퓨터를 가져가면 컴퓨터를 안 돌려주더군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환부 신청을 해라라고 네, 하고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아마 안 돌려줘요. 환부 신청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군요. 제가 네, 알아보니까 네, 그것이. 네. 그럼 나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끄집어내서 글도 쓰고 은행 거래한 그 기록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국가가 그럴 권한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 국가만 편리한 세상입니다. 국가의 국가 실체가 편리. 뭐예요? 국민 이렇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 사실이 기재가 됐어요. 네. 이러이러한 위법 행위가 있었으니까 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관련 있는 자료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남의 캠핑용품이나 네. 뭐 적법한 집회에서 뭐 사용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아니 컴퓨터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한테 컴퓨터 다 가져간다 그러면 거의 정말 죽는다는 말 나올 걸요. 네, 정말요. 컴퓨터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네. 통으로 가져가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은 할 수 없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는 통째로 하드를 떼어갈 수는 없고 그 현장에서 열어보고 관련 있는 자료만 복사를 해서 그렇군요. 가져가도록 지금은 그렇게는 그나마 하고 좀 있습니다. 괜찮네요. 제가 이번에 그 11월 14일 그 집회 이후에 그 백남기 농민의 삶을 여기저기 신문에서 봤어요. 참 비가 머리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유신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또 80년대 다시 복학을 하셔가지고 또 그랬고 그대로 수사 생활 또 하셨더라고요. 네, 한 5년 정도. 감멜동에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서 사셨는데 사실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그 과정보다도 그 자녀분들 이름이었어요. 네. 큰 따님 이름은 진달래. 아니 백도라지. 도라지고 막내 따님 이름 민주하더라고요. 네. 네. 아들은 두산. 네, 두산이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막내 따님을 낳을 때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당신이 다시 물대포에 이렇게 희생이 되어서 쓰러져 계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그 사람 전체 인생이 이렇게 무슨 참 액체처럼 저한테 스며오는 거예요. 그냥 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삶 전체가 최소한의 양식 있는 사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딸의 이름에게까지 민주화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어찌 보면 딸이 불편했을 수도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야 네가 뭐 민주화냐 뭐 이런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고 또 그 따님도 근데 그 이름을 안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소박한 것을 못 이룬 채로 당신은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져 계시고 그 막내 딸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민주화가 울더라고 그냥. 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민주화가 울고 진짜 있어요. 민주화가 맞아요. 울고 있는 거예요. 도라지라는 게 민중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민중도 울고 있네요. 예, 도라지도 예, 울고 정말. 민주화도 울고. 그 백남기 농민분을 보신 분들은 네.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텐데 네. 그분이 이렇게 얼굴에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의 네. 살아온 삶이 네, 얼굴에 네, 보이고.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 아버지랑도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예, 생각이 예.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한국 사회는 백남기 선생한테 많은 빚을 졌죠. 반유신 투쟁 또 5.18 유공자인데 보상도 안 받으셨고 농촌에서 그냥 농사만 진 게 아니라 우리 민 살리기 운동 열심히 하셨고 그렇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열심히 하셨고 뭐 생태 평화 이러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정말 달포면 그분이 7순위거든요. 달포면 7순위 노인한테 국가가 정말 모진 일을 했고 경찰청장은 인간적으로 미안하나 법률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건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일인데 하여튼 어느덧 또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런데 네. 그 요새 재밌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12월 5일날 집회에서는 네. 은수미 의원이 아마 제안한 것을 보이던데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다 차라리 가면을 쓰고 나가자. 네. 이거 꽃도 있습니다. 꽃도 요새 제안 들어오죠. 그래서 무슨, 제가 이제 재밌는 게 그거예요. 권력은 그토록 국민을 혐오하는데 국민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사실 그 12월 5일날 집회는 생각보다 유쾌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른바 자유권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왜냐하면 다수 대중들, 일반 대중들은 자기 표현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특정한 공간, 특히
권력이 들어줄 수 있는 그 공간에 가까운 곳에서 집단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집회의 자유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그걸 보장해 놓은 것이고 그거를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 속에 포함시켜 있고 우리 헌법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같이 같은 항목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이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시내 다니시고 하실 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금속 노조의 법률원 법무법인 이름으로는 연은의 송영섭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송영섭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하여튼 지금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12월 5일에 2차 민중 총궐기가 열립니다. 경찰에서는 금지 통고를 했으니 곳곳에 차벽이 광화문만이 아니라 훨씬 더 앞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집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집회가 될 텐데 민주노총 입장이랄까 뭐 방금 서혜성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면을 쓰고 나가자는 사람도 있고 꽃 들고 나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 도법스님하고 그 조계종 화쟁위원회 쪽에서는 종교인들이 차벽 말고 사람벽을 세우겠다.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거는 저 종교인다운 감사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듣거나 불법 폭력 집회의 배우라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송 변호사님이 그런 면에서 12월 5일 집회를 좀 전망해 주시고 또 민주노총 입장도 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노총에서 이제 2차 민중총궐기 관련돼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 이런 발표는 이제 수차례 이제 했었는데 네. 민중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고 거기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 어떤 위법한 어떤 폭력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 그 연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챙기지도 않을 것이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14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중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언적인 권리다라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축인 거죠.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작동할 수도 없고요. 그런 헌법적인 어떤 결단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역사적으로 그건 검증이.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언제나 선일 수 없다고요? 네. 언제나 권력은 선은 아니었죠.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것을 제어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그럼요. 그건 일반 민중들의 당연한 조건자의 권리죠. 예. 그것이 하나의 저항권으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적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차단을 시키겠다, 봉쇄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다고 해서 막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2월 5일 집회는 대단히 좀 유연하면서도 좀 기발한 그러한 그러면서 대단히 재미있고 평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위가 실제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보란듯이. 경찰이 막든 안 막든 간에 사실 이제 좀 더 문화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불온한 배우 세력이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면요. 1919년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 이완용 그랬죠. 이완용이 그 문건 첫 번째 문건 안에 일부 불온한 배우 세력이란 말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 선량한 국민 조선 사람들은 그 말에 속지 말고 괜히 희생자가 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이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처음 나온 괜히 거죠.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건 협박이네요. 겁박.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3.1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거의 98년인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그 말을 100년 동안 일부 불순 세력 이완용이 했던 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순 세력 되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서혜성 작가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김무성 대표
말을 받아서 네. 민주노총 없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이 됐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독재 세력 없었다면 한국이 5만 불 사이가 됐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희 누구도 민주노총도 당연하죠. 거리가 격전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11월 14일 상황을 가지고 뻥튀겨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 어떤 면에서 민중의 힘으로 다시 막아낼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거리에서 재밌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